안녕하세요. 안기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셨어요? 시험은 좀 어떠셨어요? 아쉽다 또는 제가 준비한 만큼 잘 본 것 같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한 문제 더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울시 시험을 끝으로 올해 큰 시험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저희가 다시 또 준비해야 할 확대 채용이 좀 남아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서울시 시험은 지난 국가직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고요. 지방직보다도 살짝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전반적인 사회 과목에 대한 난이도로는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시는 시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요 세 시험 중에서는 서울시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유는 경제 부분이 조금 비중 있게 출제가 되었어요. 20문제 중에서 이제 8문제가 경제를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좀 살펴보고요. 저랑 중요한 어떤 문제들 어떻게 접근하셨으면 좀 더 쉽게 푸셨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수험 대책까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제가 서울시에 대한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 이번 시험 20문제 중에서는 경제가 좀 8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6문제가 법과 정치인데 법과 정치 전체 6단원 중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죠. 제가 여기 난이도까지도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같이 시험 문제 풀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상이되는 문제 난이도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보시는 헌법 문제, 선거 문제, 형사 절차 문제 빠짐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때 좀 꼼꼼히 분석하고 풀어보셨다라면 쉽게 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회문화는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사회문화도 6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보시면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로 본다면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좀 한 문제 정도 더 나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표가 2문제 여러분들. 실제 사회문화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표가 나오면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모의고사 동형 풀면서 수능에서 나온 지 한 4,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도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작년에 이제 한 번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도 역시 서울시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족 또한 표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 자체가 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 과목이 시간을 쓰시는 경우가 20분 최대지만 17분, 18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압박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사회문화까지 12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경제가 이제 8문제예요. 경제는 이제 난이도가 높냐 낮냐랑 상관없이 문제수가 많아버리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꼭 이 주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 있죠. 왜? 탄력성, 비교의, 그러니까 무역 발생과 관련된 것, 환율 이런 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교의 오랜만에 나왔죠. 그죠? 무역 발생 이론 문제, 탄력성 부분, 국제 수지 부분, 그 다음에 계산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실질 GDP와 명목 GDP 계산까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난이도 자체만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의 양이 많이 나오면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챙겨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경제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마찬가지 한 5문제로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 전에 2015년, 즉 사지선다로 바뀌는 첫 해 때 또 이렇게 경제를 8문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보다는 이 시험이 난이도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무난하게 보시는 저희 동형 모의고사에서 항상 한 문제씩 들어가 있는 정치 1단원 법치주의 문제예요. 볼게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치주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시면 가에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여기요.
의사나 도구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바로 감을 잡으셨어야 돼요. 법치주의 중에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다. 그러니까 법이 법만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럼 바로 가가 형식적 법치주의, 나가 실질적 법치주의 체크하셨고요. 자, 1번에 가의 논리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켜라.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2번 볼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악법도 법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돼야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이라고 해도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면 법도 바꾸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가는 자연법, 나는 실정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 둘 다 실정법, 문서화된 법을 기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뭐 형식은 자연법, 실질은 실정법. 이렇게 좀 보긴 어렵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가와나 모두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했는데 저희가 계속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 법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형식적 법치에서는 법을 따라야 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법성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법치주의는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합법성에다가 그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는 그쵸?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실질적 법치예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대한 것이다. 자, 헌법,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는 헌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요. 자, 이게 길게 문제를 줬죠. 바로 체크를 할게요. 자, 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몇 인 이상이요? 10인 이상. 정부가 법률안 제안권을 갖고 있다. 네, 의원내각제 요소죠. 그 다음에 53조에 보시면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땡땡에 이의서를 붙여. 이 1항의 기간 내, 네, 15일 이내였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 62조에 보시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보시면 1번에 기역은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라고 했는데 기역이 국무총리예요. 자, 최근에 저희 국무총리 임명이 끝났어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됐죠? 그러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 관계없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자, 국회는 기역 또는 리은혜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해임 건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죠. 자, 의원내각제 요소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통령은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비상조치권과 국회 예산권을 갖는다 했는데 대통령한테 비상조치권이나 국회 예산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드린 거죠. 헌법은 팩트예요, 팩트. 있다, 없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국회 예산권은 의원내각제 요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정부에 있지 않은 권리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52조, 53조 2, 62조 1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한테 즉 정부죠. 정부가 법률안 제안권을 갖고 있는 것
요런 게 이제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잠깐 체크해드린 거 62조 1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이런 국정 처리 상황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의원 내각제 요소예요. 근데 여기 66조 보시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건 어디 요소예요?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입니다. 정답은 네, 2번이에요. 해임 건의권이 국회한테 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요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선거구 문제는 지방직 서울시 계속 표로 요번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막 수능표 이런 것들도 가끔씩 고난이도 문제도 접해보시긴 했는데 그런 문제들과 비교하면 문제표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죠. 그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 그런 조금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훈련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보시면 소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1위가 당선되는 선거구 제도입니다. 선거제도. 그래서 보시면 A시에는 표를 볼게요. 89만 3,950의 인구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 국회의원 수를 대표를 3명을 뽑아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B시는 29만, 한 30만을 볼게요. 30만의 인구 정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2명 정도를 뽑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일단은 A가 큰 동네예요. 이렇게 보시면 쉽지 않을까요? A가 B보다 3배 큰 동네예요. 근데 여기서는 3명의 대표를 뽑죠. 그 다음에 B시는요. A시보다 3분의 1 되는 작은 동네인데 2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 1명의 대표씩을 뽑게 되겠죠. 볼게요. 바로 1번에 보시면 갑국의 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다. 소선거구는 작은 동네에서 1위를 뽑기 때문에 어때요? 그쵸?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죠? 네, 맞는 선지고요. 2번에 보시면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까 보시면 동네 크기가 다른데 여기서 선출되는 대표의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표의 가치가 달라요. 자, 여기서 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평등선거가 뭐냐면 한 사람한테 한 표를 준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표를 행사를 하죠. 이 한 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왜 큰 동네에서 결정되는 똑같이 한 명이 당선되고 작은 동네에서 한 명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내가 던지한 한 표의 가치는 어디서예요? 어디서 클까요? 그쵸. 작은 동네에서 표의 가치가 크게 되는 거죠. 똑같이 한 표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표의 등가성의 실현이 어렵다 이 말과 같은 거죠. 등가성 실현이 어렵다. 되셨나요? 맞죠? 그럼 3번에 보시면 B시의 유권자 한 표는 A시 유권자 한 표에 2분의 1의 가치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B시의 한 표 가치가 더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B시는 A시보다 인구가 3분의 1 되는 동네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90만에서 3명의 대표를 뽑고요. 여기서 30만에서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어때요? 그쵸? B시에서의 표의 가치가 A시의 표의 가치보다 높게 돼요. 되셨죠?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법률로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 인구의 대표성, 인구의 어느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성, 지역의 색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공정하게 정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법정에서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 또한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문제와 똑같은 주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에 A정당과 B정당의 입장이에요. 이제 선제를 볼게요. 1번에 보시면 개헌안이에요, 개헌안.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하셨던 걸 거예요. 법률안은요, 국회의원 10인 이상. 개헌,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1번 X. 자, 2번 갈게요. 니은에 보시면 니은이 함정이에요. 요거 문제 풀 때 좀 헷갈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을 통하는 과정이 저희가 처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공고 후에 어디로 가죠? 그죠? 국회로 가죠. 그러면 헌법에 대한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한 정족수가 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개정이 국민투표를 가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몇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세요. 자, 니은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가 가능하냐. 제가 웬만하면 여기다 주어를 넣어라라고 설명드리거든요. 니은은 뭐예요, 여러분들? 국민투표예요. 그러면 국민투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실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3번 X, 2번 X요. 3번에 보시면 디귿에 땡땡법에 개정안 재의결이에요. 그럼 법률안 재의결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아니라 의결을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에 대한 것이죠. 법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디귿이 리을을 제1을 통과해서 리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네, 맞는 선지죠. 되셨나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나오는 주제였죠. 자,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이제 형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서 법치주의, 헌법, 형법, 민법 20개의 주제들이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시험 보시는데 하나의 난이도가 올라간 요인이 아닐까라고 평상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푸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갈게요. 형사 절차에서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갈게요. 자, 기억은 기소예요. 기소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자,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자, 수사관 땡. 됐죠? 자, 2번 갈게요. 니은, 공판, 재판이 열리죠? 그러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어때요?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통해 수사가 시작돼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만약에 체포를 하면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수사 단계부터 이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항상 저 연습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 공판 때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때부터라고 하는 건 아니죠. 되셨죠?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기소는 검사가, 그 다음에 공판은 누구였죠? 법관, 판사가 재판을 하죠. 저희 3심. 그러면 디귿 단계에서 지휘권은 판사가 갖는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리을, 형의 집행. 저희 정말 마르고 닳도록 굉장히 많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네, 드디어 집행유예 나왔죠. 원래 자주 나오는 주제고요. 유죄. 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다. 교도소에 가지 않죠. 하지만 유죄예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무죄죠. 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리을에 해당하는 거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유죄와 무죄를 나눠놨고요. 형의 집행이 되려면 이제 수용자로, 징역이면 이제 그대로 구치소로 가고 징역이 이제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닌 것을 줬기 때문에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나 그 다음에 선고 자체를 미룬 선고유예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디귿의 형의 집행은 제가 아까 공판이 법관이고요. 설명드렸고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검사로 고치셔야 돼요. 저는 아까 전에 공판에 대한 법관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리을에 해당하는 제도로 뭐가 있다? 집행유예가 있다. 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푸시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네, 이제 사회문화 시작입니다. 자, 사회문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빠르게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바로 갈게요. A.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이다. 위에 있는 4개 중에 질적 자료 보이세요? 네, 생생하게 수험생을 연구하는, 우리를 연구하는 A가 참여관찰법이 되겠네요. 자,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막아놓는 집단을 필요로 한다. 실험법이요. 자, 그 다음에 낮은 수거율과 무성의한 응답, 5번을 다 찍고 뭐 이런 거 있죠. C는 뭐예요? 질문지법이요.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글을 통해 연구하는 문헌 연구입니다. 그죠? 바로 갈게요. 자, 1번에 통제가 높아서 통제 정도가 높다는 건요. 인위적으로 굉장히 막아놓는 거라죠, 제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가장 많이 막는 것이 뭐냐면 실험이에요. 자, 실험이 근데 통제도가 가장 높은 건 맞지만 또 그렇다 해서 뭐 신뢰도가 높다. 여기까지 가긴 좀 어렵고 이미 아까 A가 참여 관찰이에요. 네, 넘어갔고요. 2번에 보시면 방법론적 이원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 해석적 연구가 나왔어야 돼요. B는 아까 실험이었죠. 그러면 방법론적 이원론은 참여관찰법이요. B의 아까 실험법은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같이 볼 수 있다.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셨어요. 나와야 되고요. 3번에 보시면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은 면접이나 참여관찰이죠. 설문지는 문맹자에게 실시가 어려운 수집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D에 보시면 문헌이었어요. 제1기장 아니면 정부의 통계 자료 이런 게 문헌이잖아요. 그럼 문헌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개입될 우려가 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막 분석을 하는데 저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글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4번 문헌 연구의 단점으로 푸셨으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무난한 문제예요. 그렇게 뭐 함정이 없었으니까 바로 갈게요. 사회문화. 1번 기억이요? 이 문제는 수능에 2009년, 10년 때 완전 똑같은 문제라 저희가 동영에서도 똑같이 풀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건데 일단 기억의 예기사회화는 뭐냐면 앞으로 속하게 될 사회에 먼저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수능이에요. 그러면 수능 전날 OT 이런 식으로 예비 소집일이 있죠. 예기사회화를 위한 담임 선생님의 길어요. 역할 행동이 뭐였죠?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 지금 담임 선생님이 수능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려줬죠. 역할 행동 O. 맞고요. 2번에 잘 보셨어야 돼요. 니은 담임 선생님 후천적 지위 성취 지위. 그 다음 이응 볼까요? 수험생 성취 지위. 그 다음에요. 비읍. 막내 동생. 얘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 막내 선택한 거 아니죠. 이거 귀속 지위예요. 슛. 아버지 성취 지위. 여기서 틀린 이유 비읍 때문에 틀렸죠. 정답 2번. 자, 바로 갈게요. 3번. 디귿에 보시면 고사장까지 확인을 했다 있죠. 고사장 확인을 했다. 수험생으로서의 실제로 수행한 행동.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자, 공식적 사회화 기간, 교육 목적 기간, 대학, 공식적 사회화, 그 다음에 미음, 직장, 회사요.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하실 거고요. 사회화가 부수적으로 되고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맞는 선지입니다. 이번에 함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요. 자, 8번에 보시면 이거 정말 많이 보셨던 그래프, 이런 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저희 이 과목 성격을 살펴보시면 네, 고등학교 그 과목, 사탐 과목에서 가지고 와서
좀 믹스를 해서 만든 과목이라 보시면 돼요. 경제, 사문, 법과 정치를.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서 항상 연습을 했던 게 저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로 싹 바꿔서 정말 여러분한테 100%다 수정한 문제들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살짝 난이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그런 경향들을 함께 느껴보시면서, 왜냐하면 저희 기출을 풀기에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번 이상을 푸시고 나면 새로운 문제들을 좀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요즘은 이제 개념으로만 딱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런 것들을 막 주거든요. 제가 보면 텍스트로 나오는 것보다 이런 거 살짝 약하세요. 난이도와 관계없이. 일단 겁을 먹으세요. 갈게요. 1번에 자, 문화동화가 되려면 자신들의 문화가 사라져야 돼요. 기존의 문화가 사라져야 문화동화예요. 그럼 옷으로 가세요. 자, 의복, 갑국이에요. 의복 문화가 자기께 있죠. 그러니까 문화동화가 아니라 문화병존이에요. 됐죠? 2번에 보시면 갑국의 음식으로 갑니다. 음식이 네모예요. 자, 이 네모가 밑에 오면 또 새로운 형태가 생겼죠. 그러면 바로 어때요? 문화융합이 나타났네요. 문화융합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게 문화융합이에요. 퓨전 음식. 그죠? 뭐 불고기 피자 이런 거였어요. 3번으로 갈게요. 자, 갑국은 자문화 요소들을 접변 이후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네 기호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문화병존이에요. 남아있고요. 4번에 보시면 을국의 음식 찾을게요. 네모죠. 자, 진한 네모가 그대로 음식 네모 있죠? 자기네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문화병존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1번 바로 의복을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문화동화가 안 된다.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가 남으니까 그냥 문화동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화동화는 갑국이 을국과 교류해서 갑국의 동그라미가 없어지고 을국의 진한 동그라미가 남았어야 문화동화가 됩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9번 사회문화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제가 동형마다 표를 하나씩 2개씩 연습하는 이유가 실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이 정말 온몸으로 체화가 돼서 시험장에서 정말 실력 발휘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셨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바로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1번에 가족에 대한 표예요. 근데 이제 가족과 또 가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가족은 혈연 또는 인척, 이게 어떤 친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핵가족이다, 확대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가구라고 얘기하면 사는 형태예요. 2인 가구는 2명이 사는 집이에요. 물론 여기서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족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거 한부모 가구에 속한 총인구, 이거 다른 말이라는 얘기죠. 집의 수가 늘어난다 해서 집의 수가 늘어나는 거랑 그 집에 몇 명이 사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요즘 막 혼밥, 혼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집은 많아지는데 한 사람이 사는 집이 많아진다? 그럼 그 집은 한 명이 사는 건 맞지만 얘는 몇 명이 사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보시면 한부모 가구가 종류가 다양해요. 미혼 자녀가 몇 명인지 기혼 자녀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알 수 없다.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사회문화표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연습하는 선지예요. 이제 속도에 약하신데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얘랑 얘를 비교하래요. 잘 따라오세요. 자, 전체 가구가 일단 어땠죠? 증가했죠. 그러면 강의실이 커진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실 학생, 뭐 피자판, 피자 토핑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피자판이 일단 커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토핑이 차지하는 비율도 6.09에서 6.81%로 커졌어요. 그럼 어때요?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퍼센트도 커졌다는 얘기는 비율도 커진 거죠. 그러면 얘가 6.09, 6.09 비율이 안 바뀌어도 수가 커진 건데 속도요, 속도. 이렇게 볼까요? 2번을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전체 가구가 871에서 1181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올라가고 위에가 속도가 똑같았다면 비율이 안 바뀌었어야 돼요. 퍼센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한부모가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에요. 전체 가구보다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되셨나요? 3번. 저 계산 다 해봤는데 모미혼자녀 가구 수는 부미혼자녀 가구 수의 4배 이상이다. 곱하기 4 했을 때 162 곱하기 4에서 이게 4배 이상이 돼야 답이에요. 다. 근데 2005년까지는 4배가 안 되고요. 2010년에만 4배 이상이에요. 틀렸죠? 한 해라도 아니면 틀린 거예요. 모든 연도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에 한부모 가구가 있어요. 부와 미혼자녀, 부와 기혼자녀. 근데 이게 2010년에 이 한부모 가구 안에 포함이 되냐? 한부모 가구가 다른 가구 형태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혼을 통해서도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에 보시면 요거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창의적인 문제. 저희 친양자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정치에서 조금 살짝 헷갈리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문제 푸셨었는데 일단 결혼 관계를 좀 보죠. 갑과 을이 결혼했는데 갑과 을이 결혼하였으나 갑이 딸 A를 출산하고 또 이혼을 했어요. 버라이어티예요 또.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병과 재혼을 한 뒤 병과 사이에서 아들 B를 출산하였다. 근데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병이 A를 입양을 했다라는 것은 이 A는 병과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법률적 친자 관계가 성립해요. 되셨죠? 문제 레파토리 뻔하죠? 병이 사망하면 A와 B는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고 1순위 직계 비속 A, B 그 다음에 갑은 배우자로서 50%를 더 받는다. 요거예요. 더 가보세요 한번. 어머니 C, 병의 어머니 C는 시골에 홀로 살고 계신다.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자, 병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발견되었어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면 여기 뒤에 보시면 부동산과 예금이 7억이 있었다. 그러면 7억 중에 절반은 장학재단으로 가고요. 얼마 남아요? 3억 5천. 이 3억 5천에 대한 걸 일단 볼게요. 문제 갈게요. 1번에 기억에 의해 민법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자, 갑이 딸 A를 출산. 제가 했죠. 살아있으면 무슨 능력을 갖는다? 중요하죠. 권리 능력이에요. 자, A는 기억에 의해 권리 능력을 취득하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였거든요. 2번이요. 니은으로 인해 요거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배우냐면 여기 A를 입양했는데 문제에서 아까 친양자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일반 양자 입양과의 차이가 뭔가요? 일반 양자 입양은 이 A의 이전에 원래 친부모와의 갑을 관계가 유지가 되고 양자 부모 관계도 있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근데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효력이 소멸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의 병이 A를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을과의 법률 관계는 소멸된다. 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갑은요? 엄마예요. 아까 양육권 누가 갖고 있었죠? 엄마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소멸된다고 해서 함께 양육권을 갖고 있는 갑의 관계가 소멸된다? 이건 좀 맞지 않죠. 되셨나요? 그래서 굳이 고친다면 을과 A의 법률 관계는 소멸돼요. 그게 친양자 입양이에요. 됐죠? 3번이요. 자, 이것도 함정이에요. 너무나 계속 연습하는 디귿으로 인해 유언이 적법하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요. 직계 비속이요. 직계 비속 A와 B 배우자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3억 5천이니까 비속 1억 1억 그 다음에 배우자 1억 5천 요렇게요. 자, 그래서 노모 C는 상속권이 없어요. 직계비속이 없어야 2순위로 넘어가겠죠. 네, 3번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리을이 유효하다면 갑은요. 배우자예요. 1억 5천을 상속받는다. 정답 4번.
됐죠? 조금 함정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1번 볼게요. 사회문화, 무난한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A. 비경제적인 제도이다. 서비스, 상담 이런 거, 법률 자문 이런 거 뭐예요? 사회복지 서비스. 자, 그 다음 B 보세요.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4대 보험, 그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되셨어요? B가 사회보험. 여러분도 앞으로 받게 되실 공무원연금. 한참 후의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다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갈게요. 옳은 거예요. 1번에 강제가입. 소득이 잡힘과 동시에 의무가입 뭐예요? 사회보험이요. 사회보험은 B예요. 2번이요. 자,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했죠, 제가. 보험료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 수준이 결정된다? 사회보험은 뭐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 수준이 결정돼요? 소득이요.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 수준이 결정됩니다. 자, 틀렸고요. 3번에 C. C가 이거 공공부조죠. 최저생계비. 그러면 정부가 100%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는 어때요? 이 사회보험보다 빈부 차이 조절 효과가 크죠. B와 C 재분배 효과는 둘 다 있지만 공공부조가 크죠. 되셨죠? 정답 3번이에요. 자, 4번에 보시면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어때요? 상담은 사회복지 서비스죠. 이것은 A입니다. 뭐 가볍게 푸셨으면 되고요. 자, 12번.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된다. 그 트렌드는 제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정만 갖고 절실함만 가지고 문제 좀 푸시는 거 힘드셔서 좀 버텨주신다면 얼마든지 합격을 위한 점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에 대한 것은 그냥 나왔으니까 요번에 풀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셨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로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일단 보시면 1번에 A국의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빈부격차를 보려면 상대적 빈곤율을 봐야 되는데요. 상대적 빈곤율이 낮아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줄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어려워요. 그럼 2번에 보시면 이런 거는 정말 너무 흔한 함정이죠, 저희. 이 절대적 빈곤율은 어떻게 했죠, 저희?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가구의 비율이었어요. 가구의.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럼 해가 다 다르죠. 그럼 2013년엔 2012년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 제가 수 비율 계속 저희 하죠. 감소하였다? 그대로였다 해도 틀리고요. 감소하였다도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가구가 나왔으면 또 모르죠. 안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3번이요. 3번 잘 보세요. 14년. 이게 선지가 짧다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쵸? 아시죠? 자, 3번에 보시면 2014년에 제가 이렇게 막대로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잘 풀린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14년에 보시면 절대 빈곤율이 있고 상대 빈곤율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절대 빈곤율이 6%, 그 다음에 상대 빈곤율이 12%. 저희 계속 얘기하는 거 뭐죠? 6%, 12%는 가구 비율이에요, 가구. 그러면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가구 6%, 상대 빈곤율의 기준값은 뭐예요? 네, 중위소득 2분의 1의 아래 가구예요. 상대 빈곤의 기준값은 중위소득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2014년에 그럼 중위소득은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있겠죠? 중위소득의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면 중위소득이 있죠? 그럼 보세요. 중위소득의 25%와 최저생계비가 일치한다? 모르는 거죠. 아니, 이 비율 따져보면 금액이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이 돈은요, 위아래. 중위소득 2분의 1이 최저생계비보다 크다. 5. 중위소득이 중위 2분의 1보다 크다. 당연히 5. 근데 이 중위소득의 25%와
최저 생계비를 취한다? 알 수 없죠. 네,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보시면요. 15년은 저는 이렇게 항상 그려요. 절대 빈곤 5.9%, 그 다음에 상대 빈곤이 11.7%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 아래 가구가 5.9%, 그 다음에요. 중위소득 2분의 1 가구가 11.7%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 누가 더 커요? 중위 2분의 1이 최저보다 크죠. 됐죠? 4번. 2015년은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작다. 아래에 있다. 기준값이 아래에 있다. 정답 4번. 내셨죠? 넘어갈게요. 자, 13번. 너무 똑같지 않나요? 도형 모의고사 문제와. 그죠? 저만 느낀 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바로 유형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기지 마시고요. 저희 최적화돼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푸시면 정말 좋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기본 문제를 응용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셨을 텐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셨어도 제가 문제를 풀면 흘려라고 설명드리는 건 문제가 기억나서 똑같이 풀어라?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한 만큼 바로 풀 수 있어요. 가볼게요. 자, 균형거래라. 경제에서 균형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면 찾으세요.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을. 가볼까요? 갑수요량, 을수요량. 문제에서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자는 갑을 소비자 2명뿐이다. 더 하세요. 여기서는 수요량이 9명, 12명, 15명, 18명 이게 전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균형거래량 어디예요? 만나는 점. 여기. 15. 그럼 이게 15. 가격은 1,500. 끝났어요. 자, 기업. 균형거래량은 15개이다. 연결돼 있죠. 균형 가격은 1,500원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균형보다 위의 점에서 나타나는 이거 어떤 상태예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죠.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요. 균형 가격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 상태가 돼요. 되셨죠? 볼까요? 가격이 1,000, 여기. 1,000. 18개 수요량, 공급량 14개. 초과 수요 몇 개요? 4개. 되셨죠? 리을 갈게요. 가격이 2,000원이다. 2,000원 아까 수요량 12, 공급량 16 몇 개? 4개. 초과 공급량.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에요. 경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자, 14번. 이거 저희 심화 교재 1단원에 똑같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밑에 선지는 바뀌어 있지만 서울시가 특히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응용하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자, 갈게요. 지금 바나나랑 망고를 비교했는데 태평양 어느 섬에서는 망고보다 바나나가 더 많이 생산된다. 근데 바나나가 우리랑 다 다르네요. 저희 막 바나나 이만한데 2,500원, 3,000원인데 망고 막 하나에 4,500원, 5,000원 이렇죠? 그러면 이 나라는 달라요, 지금. 바나나가 망고보다 훨씬 더 비싸대요. 왜요? 희소한가 봐요. 바나나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인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나 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항상 희소성에서는 여기서 지금 양이 많은데도 더 비싸대요, 바나나가. 욕구와 양이죠. 태평양의 어느 섬,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다. 어때요? 물은 유용하다. 근데 가격은 낮대요. 유용성과 희소성 중에서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희소성이었죠. 바로 갈게요. 자, 기억. 바나나가 비싸다. 바나나는 망고보다 희소성이 큰 재화이다. 오요. 자, 니은. 가와나의 사례에서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유용성보다 존재량이다? 둘 다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아까 양이 많은데도 바나나가 더 비싸고 물이 더 유용한데도 더 싸고 희소성이죠, 희소성. 디귿이요. 바나나가 비싼 이유는 인간에게 유용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더 원해서 양 대비 인간이 원하는 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방금 계속 설명드리는 거 희소성은 양도 중요해요.
인간이 많이 필요한데 적으면 또 비싸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망고는 바나나보다 희소성이 크다. 양 대비 욕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양과 욕구의 관계에서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갑자기 망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경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많이 푸셔야 저희 막 계산하다가 막 숫자 틀려서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데 실전에서는 실수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미리 계산을 싹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총수입과 총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 나오는 경우 있고 다양하다라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보시면 여기 표는 한 기업의 X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1시간 공부했을 때 늘어나는 그 편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계 효용이죠. 기업도 생산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를 늘렸을 때 늘어나는 추가 수입, 한계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늘렸을 때 늘어나는 추가 비용,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냐면, 나타낼 수 있냐면 총수입과 총비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막 표를 깔끔하게 그리시고 푸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그래요. 보여드리기 쉽게 하려고 미리 정리를 좀 했는데 1번에 이유는 그러면 이유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생산량이 2개일 때와 3개일 때 같다 했는데 이걸 보려면 필연적으로 수입 비용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총수입 2개일 때 1개 수입을 더하면 되죠. 20. 총비용은 2개 더하면 되죠. 1개째 추가 비용 7, 2개째 추가 비용 6, 13. 그래서 여기다 해놨어요, 지금. 2개일 때 이유는 7, 3개일 때 이유는 3.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수입 똑같았죠? 틀렸고. 2번. 자, 함정이에요. 다른 걸 물어봤어요.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평균 비용은 어떻게? n분의 1이에요. 개수로 나눠버리세요, 비용을. 이게 증가한다 했는데 평균 비용이 당연히 총 비용이 7인데 하나면 평균 비용 7이겠죠. 13인데 재화가 2개니까 나누기 2하면 6.5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가한다 할 수 없죠. 딱 감소하는 거 보고 X 하셨으면 돼요, 시험에선. 3번으로 갑니다. 자,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다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3개일 때예요. 3개일 때 이윤이 11이에요. 이윤이 최대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자, 4번. 위의 사례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총 이윤은 14만 원이다. 쫙 계산해보면 4개째의 이윤이 14로 나머지보다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까 수입과 비용을 구해야 된다. 정답 4번. 계산 실수만 안 하셨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6번. 갈수록 막 비교위에 국제수지에 쫙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자, 그래서 저는 이 표를 가지고 그 다음 항상 그랬죠. 나오면 생산량인지 생산비부터 파악하자. 요건 뭐예요, 여러분들? 갑국과 을국이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한 달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양은 어때야 좋을까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야 생산량이 많아야 절대우위가 있든 뭐 비교우위가 있든 하겠죠. 절대우위는 절대적 생산량. 그럼 예를 들면 곡물을 절대우위 을, 육류 절대우위 을, 을이 절대적 생산량이 많죠. 근데 비교우위 어떻게 구해요? 상대적 생산비가 저렴하거나 상대적 생산량이 많아야 돼요. 뭘 구하죠? 그렇죠. 포기하는 게 작아야 돼요. 기회비용이 작아야 그제와의 비교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위를 구하기 위해서 기회비용표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곡물 1을 선택하면 갑국은 육류 2를 버린다. 맞죠? 그 숫자를 보시면 10과 20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곡물 10, 육류 20. 됐죠? 그럼 육류 1 선택에 곡물 2분의 1 포기. 되셨죠? 육류 을국은 곡물 20에 육류 50을 버리죠. 그러면 곡물 1에 육류 2분의 5 포기. 이 표만 그리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육류 1을 선택할 때 곡물 얼마나 버려요? 5분의 2 포기. 이 재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보이세요? 저 비교위 구할 거예요. 자, 버리는 육류끼리 비교, 버리는 곡물끼리 비교. 적은 육류를 버리는 갑이 곡물의 비교위.
적은 곡물을 버리는 을이 육류의 비교임. 쉽죠, 여러분들? 자, 갈게요. 1번. 갑은 곡물 생산의 비교의를 갖는다. 2번. 이 표 보고 하세요. 보세요. 곡물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이 을보다 작다. 갑은 육류 2, 을은 육류 2.5. 그럼 맞네요. 3번. 을국이 육류 1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곡물 2.5톤이다. 5분의 2톤을 포기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 바꿔서 굉장히 함정 자주 내는 거 아시죠? 정답은 2번인데 4번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죠? 근데 쉽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곡물과 육류를 보세요. 곡물 1과 육류 1을 비교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이미 틀린 게 갑국은 자기 곡물 1이 육류 몇과 같아요? 원래 2와 같았죠. 그럼 교환을 어떨 때? 곡물 1이 육류 2보다 커야지 이익이에요. 갑 입장에서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1대1로 바꾸면 손해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양국 모두 이익을 발생한다? 이미 갑국은 손해예요. 을국도 한번 해보시면 을국은 육류 1이 몇보다 커야 돼요? 곡물? 5분의 2 이상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을은 이익이 될 수 있겠네요. 1대1이니까. 어쨌든 모두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 연습 꼭 해놓으셨어야 되고요. 자, 17번. 탄력성은 굉장히 그래도 쉽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 유형 정도는 풀만하죠. 네. 자, 그림은 어느 제품의 가격을 그리고 조건을 잘 보세요. 제가 왜 개념이 탄탄하셔도 문제 훈련 안 하시면 괜히 겁먹고 푸세요. 여기 뭐라 했냐면 P2에서 P1으로 올렸을 경우만 보시는 거예요.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요. P2에서 P1을 올렸을 경우 판매 수입이래요. 그러면 몰라요, 나머지는. 자, 갈게요. 1번. 그러면 P2에서 P1으로 갔을 때 A 부분은 뭐예요?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A 부분을 P2에서 P1으로 갔을 때 A는 판매 수입의 증가분이에요. 왜? 원래 P2에서 판매 수입이 요 두 박스예요. 저 많이 그렸던 박스죠? 근데 P1으로 가면 이 기업의 수입이 여기가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은 공통 부분이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B에서 A로 변화가 뭐냐면 A는 늘어난 수입의 증가분. 그 다음에 B는요, 없어지는 수입의 감소분이죠. 근데 A, 늘어난 부분의 크기가 크다? 좀 독특한 재화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맨날 나오고 헷갈려하는 재화. 생긴 게 이렇게 생기네. 보이세요? 가격이 상승할 때 줄이는 폭이 굉장히 작아서 생필품, 대체재가 적은 재화.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적은 재화들 있잖아요. 그죠? 소득에서 차지하는 우표 같은 거? 나랑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화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막 쌀, 생필품, 이런 재화들. 얘예요, 얘. 그래서 이런 재화들은 가격을 상승하면 이 부분, 상승분이 감소분보다 어때요? 커요. 그래서 결과적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맞죠? A가 B보다 크면 탄력성 1보다 작다. 비탄력적 재화. 1번이에요. 2번이요? B는 판매 수입의 감소분이죠. P2에서 P1으로 갈 때를 고려했으니까. 3번. A와 B는 제품의 판매 총수입이 아니죠. 수입 맞지 근데 변하잖아요, 지금. P2에서 P1으로 가면 제가 표시한 거 요게 이 재화의 판매 수입 부분이에요. 4번. 그럼 A는 가격 인상의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뭐 여러분들? 포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A는 생긴 부분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포기가 되는 부분은 수입의 감소분 B가 버려지는 거예요. 무난하게 1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8번. 네. 국제수지 문제. 이것 또한 저희 동영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 많이 풀어보셨어요. 자, 갈게요. 자, 기억 1번에 이런 함정들이 이제는 뭐 쉽게 푸셨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기 보시면 2013년 이후로 매년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상품 수지가 증가하니까 맞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선제압 동형 모의고사를 안 푸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쵸? 상품 수지는 뭘 나타내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잖아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 차익이에요. 그 나머지 차익이 커진다고 해서 이 원래 값의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르죠. 빠지는 수입이 줄어서 차익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다. X. 2번. 이것도 해요. 자, 해외여행 무슨 수지 잡혀요? 서비스 수지. 요즘 한참. 그죠? 그러면 여행이 증가한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서비스 수지 지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이 14가 13보다 적자 폭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서비스 수지는 운수, 여행, 보험, 특허권 사용료 등등등이에요. 특허권 거래. 이 중에선 해외여행은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3번이요. 그러면 바로 외환보유고. 좀 거시경제 문제예요. 좀 크게 푸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맥락을. 경상수지의 총액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나라 국제수지가 흑자, 그리고 흑자폭이 커지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거래되는 돈이 많은 시기예요. 외환보유고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3번입니다. 4번. 굉장히 많이 연습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표의 결과 가볼게요.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주어를 제가 잘 보자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경상수지 흑자면 환율을 물어봤잖아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 Y축 환율, X축 외화 거래량. 수요 공급에서 경상수지 흑자면 들어오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외화 공급의 증가.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죠? 정답은 3번. 잘 푸셨을 거 생각하고요. 자, 19번. 요 문제는 함정이 하나 있으셨을 거예요. 양배추 얘기인데 뭐 일반적인 양배추 시장으로 푸시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죠. 양배추를 많이 사 먹고 양배추는 생산이 줄어야 돼요. 가볼게요. 함정 여기요.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제다. 열등제는요. 정상제의 반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를 줄이는 제어예요. 소득이 증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한다. 이런 게 열등제였어요. 자,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열등제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 과거에 라면의 소비가 늘었다. 최근에 라면 소비가 줄었다. 모든 라면이 열등제는 아니에요. 절대. 물론 여기서 양배추가 열등제 줬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이상고온 현상으로 양배추 수확이 급감하였다. 양배추 공급 감소. 5. 니은이 함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양배추 수요 증가 이렇게 푸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열등제라는 거. 열등한 제와.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때 이런 양배추를 더 샀어야 돼요. 이 제와 이 성격에서는. 그 탈락이에요. 이것만 골라내셨으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디귿. 요즘 그쵸. 채식붐이 일어나서 양배추 끓는 물에 데쳐 쌈으로 먹는 사람이 늘었다. 맛있죠. 수요 증가예요. 이거예요. 리을. 반대죠. 양배추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한다는 뉴스? 그럼 이건 소요가 어때야 돼요? 수요가 감소해야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네, 무난하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열등제가 함정이다. 이거 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시험을 푸시고 20번까지 오셨는데 드디어 20번에 명목 GDP와 실질 GDP, 디플레이터, 경제성장률까지 계산하셨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저도 하나하나 문제 계산하다가 끝까지 계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그려지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저희가 많이 하는 거고요. 볼게요, 바로. 일단은 명목 실질, 경제성장률, 디플레이터 다 계산하셨어야 되는데 저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자, 2014년의 물가지수는 15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가지수를 구하려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예요. 그럼 저희가 14년의 실질과 14년의 명목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가볼까요? 실질 GDP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렇죠? 기준년 가격 곱하기 당해 생산량. 그죠? 명목 GDP는요. 그해 14년 가격에 당해 가격에 당해 생산량. 전 식만 일단 오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해보면 2014년에 실질 GDP가 1000이 나오고 명목이 1600이에요. 이렇게. 160이에요. X. 2번. 자, 경제성장률. 뭐로 구하죠? 저희 이제 뭐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3%를 예상한다 이런 거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시기가 저희 나라 우리나라 상황이 뭐 이런 건 현실 얘기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14년의 경제성장률을 구하시려면 13년의 실질 GDP와 14년의 실질 GDP가 필요하다를 감을 잡으셨어야 돼요. 공식을. 왜요? 경제성장률은 기준 실질 GDP분의 그러면 여기 분모에 13년 경제 실질 GDP분의 14년 실질 마이너스 13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가볼게요. 그래서 13년의 실질 GDP가 몇이냐면 1200. 그 다음에 14년은요 100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맞는데 20%가 아닌 거죠. 되셨죠? 함정이에요. 자, 3번 15년의 물가지수를 또 구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계속 훈련시키죠. 15년 실분의 명을 구하시면 돼요. 2015년 실, 2015년 명목 GDP. 그래서 보시면 1300분의 2600 곱하기 100, 200 됐죠.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걸 확인할게요. 반복시키는 문제예요. 4번에 15년의 경제성장률. 그러면 아까 2번 계산했던 거와 공식은 똑같고요. 14년 실질 GDP 분해. 14년 실질이 1000. 그 다음에 15년의 실질이 1300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00이요. 퍼센트가 틀렸죠. 지금 20%인데.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런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도록 항상 평상시 연습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냥 명목 GDP 공식이 저러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0문제를 한번 분석을 열심히 해봤고요. 마지막 시험 결과가 좋으셔서 이번에 합격하셨다면 그것도 축하할 일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적을 알아야 앞으로 더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험 대책은 일단 1번은 항상 기본 개념의 충실은 맞아요. 기본은 항상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2번은 제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체화예요. 내가 이 개념을 안다와 체화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훈련하고 접해보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제가 한참 그 눈 내리는 산에 꽂혀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내려오고 싶을 때도 있고 정상까지 가서 느끼는 그 희열감 이런 게 있잖아요. 문제풀이를 위한 체화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비가 오세요. 개념을 정리하시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문제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셔야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화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균형 있는 학습. 저희는 한 과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느 한 주제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중요한 주제만 오히려 뽑아서 정리하실 때 쉬운 부분에서 또 실수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법과 정치를 뼈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과목도 밸런스를 맞춰서 갖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순서는 이제 저희 뭐 앞으로 확대 채용에 있어서 몇 달 후에 또 시험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계실 텐데요. 기본 개념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 기출문제 분석 회차별로 좀 풀어보시고 저희 커리대로예요 사실. 심화 이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 산의 목표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고 넘어가는 시기, 점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동형 모의고사로 제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문제들,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점을 찍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